26년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직 공무원 시험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과 해설지는 이미 이제 학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설지를 꼭 출력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가지고 쭉 보시면 문제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느 파트에서 배운 교재로는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설지에 보시는 정답의 핵심 포인트를 찾는 문제, 문항별로 있는데 뭐니 해도 기출문제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직 9급을 앞둔 수험생들은 끊임없이 기출문제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기의 점수를 맞을 수 있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는 난이도는 중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중정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중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을 때는 85점 정도를 맞으면 보통 합격권이라 그럽니다. 이제 다른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거나 쉬웠거나에 따라서 점수가 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보통 행정학 자체로만 보면 합격생들은 85점, 3개 정도 틀리셔야죠. 좀 실수를 했으면 4개 정도, 그 정도가 합격권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클릭은 포스트코브를 제시했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고, 간방학은 관료에게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돼. 여기 틀린 거예요. 그럼 디귿번 윌슨은 행정의 연구를 통해 정당 정치, 즉 역관주의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책적 이원도 맞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 기억과 디귿이 맞다는 건 누구든지 알죠. 그러면 이 니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독일의 간방학을 어디서 배웠느냐, 해설지 보시면 문제 밑에 바로 정답의 핵심 포인트가 기본서 102페이지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심화 때 하는데 표로 그리죠. 독일의 간방학을 정기 간방학, 후기 간방학,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인 행정학으로 구별하죠. 그랬을 때 이 간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에요. 독일.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약간 영향을 미쳤지만 주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왜 이걸 난이도 중으로 했었냐면 과연 수업 시간에 독일의 간방학을 우리가 잠시 다루죠. 그걸 기억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2번 갑니다.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하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했습니다. 왜? 국민이 4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선택하니까. 역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어합니다. 왜? 임기가 4년이에요. 임기가 4년이죠. 그리고 역관주의 자체가 뭐예요? 정당 정치죠. 정당의 충성도가 인사관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자체가 어려운 거죠. 플러스 4년마다 대량의 경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어합니다. 3번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니죠. 이건 전형적인 대표 관료제의 장점이죠. 대표 관료제의 장점입니다. 4번 실적주의는 공개 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해설지 보시면 정답 핵심 포인트죠. 핵심 포인트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뭐 싱크로율로 따지자면 거의 90%, 99% 가까울 정도로 이제 있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역시 난이도 합니다. 물론 이게 쭉 보면 공식, 비공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성원이 관료이면, 구성원이 공무원이면 공식적인 참여자예요.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면 비공식적 참여자죠.
보겠습니다. 의회는 공식적인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법률의 가장 강력한 방식이 법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로서 행정 수반의 지를 갖고 정책 과정의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번.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 틀린 거죠. 관료는 재량권을 가지고 정책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감시하고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여기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설을 보시면 난이도 하가 많아요. 원래 시험은 하가 제일 많아요. 근데 하는 다 맞고 난이도 중과 상을 누가 더 잘 맞느냐 이게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 거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무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거죠.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제시합니다. Two face of power에서 어두운 측면의 권력이 무의사결정이죠.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기축과 절차를 동원, 이게 이제 편견의 동원이죠.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하는 거죠. 뭐 자꾸 나왔던 기출문제 거의 똑같은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난이도 하로 분류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난이도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민스버그. 우리가 그러죠. 민스버그 할 때 우리가 항상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뭐예요? 조정의 방식이잖아요. 단순 구조는 직접 감독,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 과정의 표준화. 그럼 전문 관료제는 작업 기술의 표준화. 사업 부재 조직은 산출물의 표준화. 에다크라시는 상호 적응. 그럼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기술의 표준화. 기술의 표준화. 병원 대학. 근데 이것만 갖고 내있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쉽게 여기 좋은 거죠. 병원 대학. 우리가 전문 관료제를 설명할 때 대형 종합병원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하죠. 당연히 뭐예요?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해설제 보시면 정답 핵심 포인트 26 대비 실전 동형 모의고사 4의 5번 문제 이게. 실전 동형 모의고사 4의 5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고요. 6번.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편성 과정인데 심의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전체적인 순서를 물어보는 거지 꼭 편성에 한정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죠. 자, 각 중앙서장이 예산 요구서를 뭐 한다? 5월 31일까지 제출하죠. 맞죠? 그러면 정부는 뭐예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로 제출하죠. 그럼 120일 전이 어디예요?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의 단계니까 편성을 먼저 하니까 가라가 먼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예결위가 종합심사랍니다. 본회의가 심의의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다 나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하고 7번. 쭉 이제 여러분 쉽게 풀어오다가 이제 7번 문제에서 좀 그랬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 이게 뭐예요? 사업 수입에서 이제 사용료죠. 사업 수입이 사용료예요, 사용료. 사업을 통해서 뭔가 받겠죠. 사업 수입,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자 수입이죠. 근데 이게 좀 매각과 임대는 다르거든요. 임대는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는. 근데 매각은 팔아야 돼요. 근데 뭐 재산이 끝도 없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매각 수입이 임시적 세외 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7번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 기본서 87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게 첫 번째 딱 있죠. 잠시 한번 보시면 되고 8번 대표관리제입니다.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관리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뭐 대비한 거죠. 이제 학자들의 그 관계 흐름. 또 하나는 뭐예요? 다양성 관리라는 좀 더 큰 개념에서 출제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나오던 방식대로 좀 난이도가 쉽게 해서 나왔습니다. 대표관리자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실적주의를 제어해야 하잖아요. 자,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실적주의고,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대표관리제예요. 대표관리제는 능력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할당이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충돌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표현한다. 답이 너무 쉽게 좁은 거예요. 2번. 대표관리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 지역인재, 우리나라가 이제 균형 인사정책이라는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의 예들이죠. 대표관리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성생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면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실적주의가 저해되니까, 즉 능력이 아니니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야 하는 겁니다. 대표관리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킹슬리고 모셔가 이걸 소극적 대표, 적극적 대표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렌치는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는 거죠. 뭐 얘도 별다른 뭐 우리가 설명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뭐 정답 핵심 포인트는 뭐 쭉 책에 있지만 책에 있습니다. 거의 같아요. 책에 그 해설제 써놨습니다. 단원배 기출문제제 433페이지에 있는 문제와 거의 같죠. 9번.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기법입니다. 메타 문제를 추정하기에 이해 당사자 간의 포화 표본을 요거 이해관계제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 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 도수 분포를 한다.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거 하죠. 포화 표본 추출을 통해서 뭐 하고 문제 존속 과정과 문제 형성 과정을 파악해서 무엇을 찾아낸다? 문제의 이치나 범위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제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으로서 반드시 정리를 해라.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나오면 뭐예요? 당연히 경계 분석이죠. 그래서 9번은 난이도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반드시 맞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았어야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정답의 핵심 포인트가 있죠. 단원별 기출문제지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원별 기출문제지 1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해설지에 핵심 포인트가 전부 다 교재별 어느 수업에서 다뤘다는 게 써져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죠. 항상 나오는 문제. 자, 기술의 페로죠. 기술의 이용은 가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직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도 높아요. 너무 쉬워요. 공학기술이. 둘 다 높은 것은 공학기술입니다. 둘 다 낮은 것은 이제 기능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속합니다. 이 문제도 이제 난이도 하에 속하고, 역시 이거 기출문제집 문제집과 거의 똑같거든요. 기출문제집 어디에 있느냐면 32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제 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상이에요. 상. 11번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할 때는 정보를 대등하게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또는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대리인에게 이익이 되게끔 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선별이죠.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이건 뭐예요? 다수 대리인이죠. 다수 대리인. 여기 다수 대리인이죠. 평판입니다.
조직 내 정보 체계나 공동 지시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이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뜻이고요. 정보를 제공해서. 그럼 평판은 뭐냐면요. 우리가 명품이나 또는 뭐예요? 백화점이죠. 비싸게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양질의 제품만을 팔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공급자가 오랜 기간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 그것을 평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신호 발생입니다.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자격증도 있어. 나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뭐한다? 박사학위도 받았어. 나 이런 회사에서 CEO로 근무한 적도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수 대리인,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이건 복수의 계약이죠. 다수 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난이도 상으로 분류되는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왜 이것을 하라고 분류를 했을까요?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우리 12번의 문제는 기출문제하고 싱크로율이 99%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급시험 문제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출제된 시험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똑같아요. 99%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지 200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 기출문제가. 그래서 이건 하야. 우리가 많이 다뤘고 또 봐봅시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잖아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봅시다. 절대로 정책 효과가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없는 것을 채택해 본 거예요. 이거 일종으로요. 그럼 2번, 니은번.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해버린 거죠. 폐기했죠. 이게 2종으로예요.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 3종으로예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 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중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여러 번 준비했었고 또 기출문제 반복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13번의 문제 봅니다. 13번에 롬잭과 드비닉이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옛날 기출문제도 아니고 최근의 기출문제잖아요. 최근의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 원천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기출문제도 이 스타일로 갖고 냈잖아요. 이 스타일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 법률적 책임은 외부 입법기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죠. 통제 강도는 높습니다. 자, 정치적 책임성은 통제 원칙 외부에 있죠. 일반 국민들이. 통제 강도는 낮아요. 정치적 책임만 주고 물러나면 되는 거지. 교도소는 안 가잖아요. 네, 법률적 책임은 교도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강도가 강한 거죠. 전문적 책임은 관료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습니다. 내부죠. 내부 강도가 낮습니다. 계층적 책임, 명령을 복종하는 거죠. 내부예요. SOP,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한 거니까 강도도 강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게 왜 싱크로율이 거의 99%냐면요. 단원별 기출문제지 661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99%예요. 답도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출제된 거예요. 답도. 그래서 이런 문제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지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출문제는 끊임없이 좀 반복을 하시면서 뭐 실전 동영 같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난이도 상이라 했습니다. 난이도 상이라 했는데 왜 상이라 했냐면 이게 처음 나와서 그래요. 처음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대 효과는 아시죠? 뭐 시간적 오류에는 가까운 시간권만 갖고 평가하는 근접 오류가 있고 첫 번째 빠른 시간대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7월 1일 날 평가할 때 1월 달치만 갖고 평가하는 게 초대 효과고 6월 달치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근접 효과죠.
상동오차, 편견, 고정관념입니다.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맞죠? 체계적오류입니다.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예요.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 결과 모두 높아지거나 이게 뭐예요? 간대화, 모두 낮아지는 엄격화. 이게 체계적 오류 또는 규칙적 오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3번으로 했어야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3번을 풀었으면 이제 시험 보는 스킬에 의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상으로 분류한 건 이거예요. 왜? 우리 수험생들이 처음 나오는 용어가 나오면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한번 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의 평정 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 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이건 연쇄 효과예요. 연쇄 효과. 뿌리 효과가 아니라. 그럼 뿌리 효과는 연쇄 효과하고 약간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럼 뿌리 효과는 뭐냐면 뿌리 효과는 피평자 부정적인 특징 하나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뿌리 효과라 해요. 부정적인 것이 다른데 긍정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쇄 효과고 부정적인 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별해서 보는 학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는데 이 문제의 정답에 대한 14번 문제와 관련된 정답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26년 대비 신경양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 근무 성적 평적 파트 2번 문제에 있어요. 2번 문제. 신경양 테마. 거기에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해놓고 자 1번 연쇄 효과는 평정자가 중시하는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의 평정 요소, 긍정적인 경우 다른 거에서 긍정적, 이건 뭐다? 연쇄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양 테마에서 이제 정답을 보는 핵심 포인트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1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해왔죠.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주식, 백지신탁,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그 다음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받고 신고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맞죠? 기억 들어가야 되죠. 이거 맞죠? 리를 들어가야죠. 예. 그럼 이거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이고요. 이건 뭐야? 공직자 이익충돌 방지법이잖아요. 사적 접촉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많이 풀었잖아요. 사적 접촉하면 며칠 이내로? 14일 이내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좀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1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봅니다. 인기제 공무원이에요. 인기제 공무원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일정한 근무 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 인기제 공무원 일반직. 무슨 별정직 왜 나와요 여기서? 별정직은요. 인기제 공무원은 그러면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나요? 인기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획일적으로 적용 안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직이어야 되죠. 일반 인기제 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에 임용되고 전문 인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됩니다. 시간 선택적 인기제 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채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이 심증권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기본서 505페이지에 인기제 공무원의 종류에서 일반 인기제, 전문 인기제, 시간 선택 인기제 공무원, 한시 인기제 공무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신분은 일반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50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맞죠? 중앙이 지방으로 주니까. 그러면 뭣도 있다? 지방정부 간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죠. 특히 지방교부세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45%입니다. 45%입니다. 18번. 이제 난이도 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난이도 중.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함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사전에 500억 이상, 국고전이 300억 이상인 산업의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즉 500억 이상인데 정부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이면 다 해요. 분석 방법으로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 중 한 가지가 아니라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층화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틀렸죠.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과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은 면제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많이 풀었잖아요. 에타에 면제되는 사업. 교정시설, 학교 또는 이런 도로 유지, 노후 상수도 이런 거 쭉 했죠. 이거 우리 여러 번 풀었고, 실전동에서도 풀었고, 예상 문제도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풀었어요. 이거 당연히 난이도 중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을 봤던 사람은 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문제,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풀었죠. 예상 문제로. 그럼 요거 봐봐요. 요것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장 이 문제와 싱크로율이 100% 유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26년 대비 신경향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재무행정 종합 11번 문제하고 해설을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에 디귿번이 뭐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 종합평가는 비용 효과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틀린 지문이잖아요. 앞에는 맞는데 그럼 해설 봐봐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기준 분석의 일종인 계층화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배웠잖아 우리가. 여기에 면제 사유도 배웠잖아요. 이 문제에서. 물론 그 전에도 배웠지만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해당하는 문제가 신경향 테마 재무행정 종합 11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뭐라고 일종 하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행정화 이 수험가의 평가가 중으로 분류를 해서 저도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9번 갑니다. 자, 상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100% 맞았겠죠. 얼마나 많이 예상 문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루빈. 얼마나 많이 다뤘냐. 흐름 모형 해가지고 쭉 했죠. 쓰레기통 모형, 창 모형,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 세 가지 흐름 모형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정치냐 끊임없이 암기하라 그랬고 또 우리가 문제로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거. 의사결정 흐름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맞죠?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흐름 모형이니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세입은요. 여러분 너무나 알죠? 자, 볼게요. 여기다 곱합시다. 세입은 뭐예요? 돈을 걸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죠. 세출은 선택이죠. 균형은 항상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집행은 책임. 그럼 과정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책임. 해설제도 써놨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디귿이 틀려요. 디귿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니은입니다. 근데
이것도 수없이 다뤘지만, 예상 문제로 엄청 다뤘지만, 정답의 핵심 포인트 관련된 것은 역시 실전 동형 모의고사죠. 우리가 1. 국가직 대비를 앞두고 봤었던 송상호 명품행정학 실전 동형 모의고사 3회 7번 문제하고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3회 7번. 3회 7번. 한번 볼게요. 3회 7번에, 자, 뭐라고 나오냐면, 자,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예상 균형 흐름 의사결정. 균형에서는 뭐 한다?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 이게 틀리게 냈죠. 그래서 해설이 뭐라고요? 균형 흐름에서는 제약 조건이 정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경학 테마 재무행정 종합 문제 10번에도 이 문제 있어요.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봅니다.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죠.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가는 거죠. 국세청 홈택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요거 좀 이따 할게요. G2G, 정부가 정부에게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온 나라, 맞죠? 온 나라 문서관리죠. 정부 내 문서관리, 그다음 맞죠? 대표적인 이제 G2G입니다. 그다음 G2B, 정부가 기업에게 가는 거죠.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나라 장터 또는 전자통관 시스템 등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번은 뭐냐면, 자, 정부 24는 뭐예요? 정부 24나 국민신문고는 G2C예요. G2C. 근데 봐봐요. 여기에 C2G는 뭐예요? 시민이 정부에게 간다는 거죠. 시민이 정부에게로. 그러면 시민이 정부에 가서,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정부 24가 G2C죠. 우리가 이제 매번 G2B 2개, G2G 하나, G2C 2개 매번 외웠던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됐습니다.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쭉 한번 보시고 해설지도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방직 9급에 누누이 말해도 기출문제 반복하시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마무리 잘 하시면 지방직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